굉장히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오게 되니까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 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 더 제 얼굴과 PPT가 지금 결합되는 형태로 방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저 화면에 나오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있는, 또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학원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과학 입국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전국을 돌면서 제가 이 나라의 인문계 출신들은 법대로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공계 출신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수능 1등급들이 전부 의대 법대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1등급을 배제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인재학을 배치해서는 나라도 발전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는 의대 법대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갖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의사와 변호사들이 택시 운전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고, 제가 가본 영국 같은 데는 유색인들이 대체적으로 인도나 파키스탄 출신들이 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인들이 대체적으로는 과학자가 되거나 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능 0.01%의 사람들이 의대로 몰리고 또 법조계로 몰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의사와 변호사의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대 가면 안 된다. 또 변호사가 참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학부모들이 이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1등 신랑감이 되어 있고, 또 의대 법대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골몰하고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지난 10년 동안 봐왔습니다. 지금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왔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학교에 가서 후배들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갈 때마다 학생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자기들의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한 예감을 갖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개업해서 성공하는 것이 확률이 50% 미만으로 지금 내려가 있고,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초임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에서 목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아마 불안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년 전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의대 법대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법대로 몰리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이공계를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또 저도 이공계 기피가 나라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그 조간을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의 아이들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7대3 내지 8대2로 이공계가 우세한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한 이공계 깊이라는 말이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재작년부터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공계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인문계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예민하게 여기서 반응하고 학부모들이 이공계로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균형을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인문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이공계로 몰려가는 이런 인력의 그 구성이 앞으로는 또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인문계 경시, 인문계를 포기하는 이런 경향들이 또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 통섭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 경시의 이 풍토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육에도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를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도전하는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창조적인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 이것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창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mething different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가 그동안 많이 주장했던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뭐가 다른가를 어머님들께서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이 강연은 과거에 제가 했던 강연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doing first 할 수 있는 최초에 도전하는 그런 창조적인 노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또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의사로 병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시집을 10권 정도를 썼습니다. 아마 세상에 제가 발표하거나 또는 제가 쓴 시가 한 2000편쯤 될 것인데 그 2000편의 시는 한 편도 같은 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 2000편의 시 가운데 동일한 두 개의 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아마 표절이 되거나 시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시는 다른 사람이 쓴 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라면 그것은 시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그럴진데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문,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고,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와는 달라야 된다. 내가 만든 정책은 다른 사람이 만든 정책과는 달라야 된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고 중국과 다른 문화와 중국과 다른 기술과 중국과 다른 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최초에 도전하는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어머님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관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통섭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통섭이라는 말이 익숙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또 융합이라는 말로 또 퓨전, 크로스오버 뭐 이런 식으로 경계 파괴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결합한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아주 또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과학기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패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문양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통섭한다 하는 것은 시대적인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트리플 악셀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볶아야 된다. 세 가지의 요소를 같이 결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기 트리플 악셀이라는 말은 원래 악셀이라는 것이 악셀레이터 같은 그런 어감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김연아가 하는 스핀법 가운데 3번을 이렇게 도는 스핀법인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악셀이라는 사람이어서 트리플 악셀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것을 세 가지를 융합한다는 뜻에서 트리플 악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태 환경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컬처와 이코와 사이언스가 결합되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와 생태 환경에 대한 의지를 갖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doing first고 something different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할 때 서울시는 과학기술이 앞서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숨쉬고 있다 할지라도 서울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은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같이 갖는 도시로 발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문화예술을 한다. 예술가가 돼 있지만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거는 한계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기술이라고 하는 영상 기술과 그리고 음악 또는 예술의 문화예술이 결합돼서 만든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인 거슬릴 수 없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조예를 이런 균형된 감각을 그리고 그런 결합된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 이것이 없이는 미래 사회를 열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이 TV 제품이 모바일 핸드폰이 과학기술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그것이 디자인적으로도 문화예술적으로도 색상으로도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합되는 것이 미래 사회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 그리고 창업, 취업 이럴 때 이런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늠해 보는 것은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총론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티브 잡스도 저커버그도 또 이 빌 게이츠도 우연히도 21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창업을 했고 그렇게 창업한 그 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가정과 좋은 환경과 좋은 자산과 좋은 여러 가지 유산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아주 불행한 과거와 가족사를 안고 있고 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집안의 정비공의 우붓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역발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mething different한 그런 생각과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전해서 정비공장 안에서 하버드 대학 옆에 있는 조그마한 요간방에서 하버드 대학생으로서 그 장난스럽게 만든 그런 페이스북의 전초가 되는 그런 조그마한 인터넷 장난으로부터 세계적인 기업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로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가 참 좋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논술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뭐 독서, 인문학, 뭐 여러 가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 읽기를 한번 권해보고 싶고 또 그렇게 아이들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시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70년대, 77년부터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를 가게 됐습니다. 77년부터 79년까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독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고 할 일은 없고 해서 저는 하루에 한 편씩 남의 시를 외우는 것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때는 뭐 저항하는 그런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내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고 부준머리 갯가에 숭어가 뛸 때 가만히 속에서 내가 죽은 것. 이런 시를 아침에 낭송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편씩 읽어서 한번 잊어먹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읽는 감방에 담요 위에 앉아서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한 100편, 200편의 시를 줄줄이 외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편도 끝까지 외우는 시가 없습니다. 그때 그 100편의 시를 외우는 중에 이거 나도 시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는 나도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를 운율적으로 또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시를 읽히고 또 시를 암송시키고 하면은 아이들은 다 시인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그때 나이가 26, 27 정도, 치과대학 5학년을 마치고 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15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다 시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를 쓰게 되는 동시 작가가 되는 또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감수성과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시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카피를 쓰고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회사에서 기획력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 미생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회사에서 꼭 필요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드는데 이 시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여행을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독서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창작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여행과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창조적인 아이들로 키워줘야만이 이 아이들이 미래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문대학을 가거나 또 의대 법대를 가려고 생각하면 이런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의 아들이 정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는 것을 늘 한탄하고 뭐가 잘못됐나.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는데 아내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주로 그것이 아내의 탓이라고, 나는 바쁘니까 당신 탓이라고 이렇게 주장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옳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목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방목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생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모들의 욕심으로, 부모들의 그 의지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쓴 25권의 책 가운데 한 10권 정도는 시인데, 이 시집은 다 저의 똥 먹는 아빠라는 동시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동시를 썼습니다.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이거는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과학의 어려운 내용들을 시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4대강을 또 돌아다니면서 사진과 시를 쓴 그런 책들이 되고, 한 권의 한 권의 책들은 다 아주 저 생각에서는 something different하고 doing first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강의 드시는 거 이렇게 화면에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글 쓰는 기쁨을 갖게 된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학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제가 카톡에다 올렸습니다. 너희들 다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서 너무 만족이지만 아빠의 시인으로서의 삶과 희열을 아직 그렇게 상속받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시를 읽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조그만 가게를 창업하는데 아빠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게에 아빠가 쓴 시를 한 편 걸어놓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기쁘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그 아이가 쿠키 가게를 만들려고 하는데 쿠키를 1인칭으로 하는 시를 써달라는 그런 옵션을 받아 안았습니다.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상을,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훈련, 창조적 상상력을 만드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일인데,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데서 모든 것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앉아서 붉은 머리 뱁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는 어미새가 똥을 싸니까 그것을 후루룩 먹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새끼들이 싼 똥을 먹는 일은 그 똥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영양가가 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싼 똥의 냄새를 맡고 뱁새가 또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오목눈 이를 채갈까봐, 천적인 다른 새가 채갈까봐 그것을 먹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식 사랑, 또 그 아기 새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우리 딸아이가 아빠도 누가 우리를 채가려고 하면은 우리 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있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들도 다 똥은 물론이고 어떤 희생도 어떤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누가 유기한다든지 누가 그렇게 한다면 똥이 문제겠는가? 똥 먹을 수 있지 안 먹을 수 있지 한 그런 일화를 시로 쓰게 됐는데, 이것이 그만 제 동시집, 첫 동시집의 소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제 큰아이가 여기서만 고백이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됐지만, 난독증이라는 그런 증세라고 할까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런 증세를 많이 갖고 있고요. 영국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영국에는 40%, 30 내지 40%가 그 난독증 증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난독증이라는 말이 디슬렉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이 좀 잘못 우리가 해석 번역된 것 같습니다. 난독증이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체질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알파벳으로 외우지를 않고 그림으로 외우는 그런 기질 같은 것인데, 예술가들이나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기질이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느려 빠지고 정말 그 민첩하지 못한 우리 아이가 저하고 같이 동해 바닷가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졸던 아이가, 그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지금 창밖에는 누가 경찰관이 나와서 뭔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뭔가 교통신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주 근방의 그런 언덕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귀뚜라미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풀숲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앞으로 정말 위대한 그 예술가가 될지 모르겠다, 시인이 될지 모르겠다, 또는 영화 감독이, 얘는 뭐 영화를 지망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허망한, 그런 과장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스필버그가 되지는 못했지만, 귀뚜라미 경찰관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경찰관의 호루락 소리로 연상해내는 그 상상력을 저는 그때 크게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귀뚜라미 경찰관이라는 저 시가 그 아이의 그런 상상력에서 출현이 됐지만은 저에게는 동시를 쓰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창조적 상상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는 뜻에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정치인들, 특히 대변인들이 상대당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런 시절인데, 제가 대변인이 됐는데, 집에 돌아온 날 딸내미들이 나를 놀리는 장면을 그 글로 썼는데, 이것이 풍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을 웃기고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변웅전이라는 대변인인데 그분이 자민련 대변인이 돼서 저하고 같이 대변인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변 대변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순간에 아, 변 대변인이니까 이게 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 똥이기 때문에 대변도 똥이니까 아, 내가 이제 대변인이 되니까 우리 딸이 똥인이라고 대변이 똥이니까 이렇게 놀리는 것을 이제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똥이냐 하고 아빠를 놀리는 것을 그날 겪었는데 그 다음날 변은영 대변인을 가서 만나니까 변 대변인이 되니까 똥똥인이 되는구나 해서 제가 킥킥 웃었던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을 얼마나 똥처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풍자한 그런 시이지만 똥똥인이라는 동시가 됐습니다. 한때 정치인을 욕을 많이 하고 하면서도 한 번은 이렇게 웃는 아주 즐거운 그런 일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이런 작품으로 태어난 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 저놈이 지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느긋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욕을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아, 명문대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15년에 걸쳐서 3번을 제적되고 겨우 15년 만에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세 아이는 다 명문대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문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어머님들께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갈 수 있으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문대 간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를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을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면서 평생을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휘황하고 그 밝은 미래가 예약되어 있겠는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고 있고 장관을 하면서도 보고 있고 또 다른 기업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명문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물안 개북이처럼 세계적으로 200대 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잡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에 기진맥진이 돼서 대학에 가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창업이든 취업이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들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문대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조그만 치킨집을 해도 성공을 하면은 바로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또는 세계적으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진출하는 일은 이제 안방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내지 3시간 안에 인구가 10억 내지 20억이 지금 살고 있는 동일한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국내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우울한 개구리를 키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젊은 마음이 있고 좀 나이가 어리다면은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사업을 모색하고 취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널려 있고 아이들을 처음부터 글로벌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인맥과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정치인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우물만 파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섭의 시대이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들이 검색어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물 만에 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문학적인 사고
또 이공계적인 지식, 또 생태 환경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과 창업, 이것이 지금 뒤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가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창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인 창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직장을, 자기의 직업을, 자기들의 수입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가, 저커버그가 지이나 또는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 IBM 컴퓨터나 이런 데 취직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중진이 돼서 나와서 하청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해서 부를 창출하던 시대가 아니라 바로 21살의 나이에 창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대학도 이제는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퇴를 하는데 저도 큰아이가 대학을 중퇴하는 것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학업에 관심이 없고 자기는 더 이상 여기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졸업장을 따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고 또 물론 학비를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흔쾌히 이걸 동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한 번 이상의 창업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60이 돼가지고 지금 직장에서 다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퇴직해서 집에서 등산을 다니고 그리고 경조사를 다니기에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젊은 것 같습니다. 세컨 라이프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까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절에는 100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인데 한 번 이상의 창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창업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전의식과 어떤 직업과 어떤 기능과 어떤 생각을 키워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도 진학도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국내에서 창업하고 국내에서 취업하고 국내에서 진학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꼭 비싼 학비에 그런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비가 없는 나라도 있고 또 지금 가면은 아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하면 제가 또 그런 팁을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발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발상을 바꿔야 될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인물들은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거나 창업의 정신을 길러준다거나 우울한 개구리에서 아이들을 건져낸다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끼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분 사진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왔습니다. 이선을 주목하라. 이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선 도시에서 제가 그냥 이선이라는 말을 차입했습니다. 이분은 충북 옥천 분이신데 중국에 가서 화장품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심양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국내에서는 나들이 화장품에 반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심양에 가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파는 그 나들이 화장품에 재고가 있는 화장품들을 2트럭인가를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방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300여 품목의 화장품을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샵을 9,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방판 사원이 9만 명입니다. 제가 그 회사도 가봤고 거기서 영업하시는 그 팀장들을 여기 국내에 수백 명을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출이 1조 원인데 1년에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를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마 나오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기회와 희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국 사람들은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중국에 가서 처음부터 대도시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 옆에 있는 이선 도시를, 대련 근방의 농촌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군구 가운데 시를 빼놓고 군을 먼저 공략하는, 거기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던 보따리 장사 같은, 약장사 같은, 또 방판과 같은, 우리나라의 국내 지금 화장품 식품의 방판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방판을 할 수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30% 성장하고 있고, 한류를 타고 한국 화장품의 붐을 타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서울대학이 중요하고 여기에 무슨 학력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척자고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양현석 군은 제 아내하고 이종 사촌 시간입니다. 근데 이자가, 제가 종로에서 치과 병원을 개원했을 때 이 친구가 우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를 치료해 줬습니다. 금리도 해넣어주고 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실로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야, 현석아,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우리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양현석이가 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춤꾼으로 뜨기 시작한 이 양현석 군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부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지금까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그 동생이 거기 양민석이라고 그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하거나 무슨 출마를 하면은 빅뱅 같은 애를 하나 보내주면은 내가 선거를 가볍게 이길 것 같은데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고 제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정치인하고 가까이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아이의 끼를 만약에 내가 부모로서 너는 춤이나 추러 다니고 딴따라나 하고 너는 노래나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그 길을 막아섰더라면 오늘의 양현석은, 우리 한류는 어떻게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끼를 그냥 발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방목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셋을 방목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정말 불안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목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글로도 쓰고 또 다른 강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길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한가한 얘기로 들리고 또 논술학원에 와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치동의 어머님들한테 정말 몰매를 맞을 생각을 갖고 지금 적어왔습니다. 부모 욕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또 동창회에 나가서 기죽기 싫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강박하고 초조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무학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전기기술자 생활도 하고 창업도 하고 병원도 만들어보고 정치도 하고 장관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인생이 제 미래에 이렇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쪽팔려서 또 우리 친구들 하는데 약 올라서 기죽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 미래를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열등감을 심지 말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꿀밤,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꿀밤의 문화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고 새로운 시를 가져왔을 때 어머니들은 무조건 귀찮아하면서 꿀밤을 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꿀밤 때문에 사장된 창업계획과 또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를 집착하지 말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대학에 합격하는 일보다 내일 성공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어머님들이 되시면 어떻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님인데 젊으셨을 때 모습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38kg이 돼서 59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중국집 주방일을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남매를 다 대학을 가르쳤는데 이 아버님이 중국집을 하셨는데 늘 제가 우리 운동권에 있는 후배들과 또 우리 정치하는 야당 우리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중국집을 내가 이어받았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됐을 텐데, 훨씬 더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공연히 치과의사가 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가난뱅이 정치인이 됐구나. 정말 아버지 그 중국집을 내가 이어받았으면 틀림없이 변비 해소용 짜장면 같은 거 만들었을 거고, 다이어트하는 우동 같은 거 만들어냈을 거고, 틀림없이 이것을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도 프랑스 파리에도 뉴욕에도 중국집을 차리고, 우리 아버님 중국집 이름이 청하원이었는데 지금도 충북 계산군 청천면 우리 고향에 가면은 김영환 국회의원보다는 청하원집 아들이 더 유명한 그런 아버지의 브랜드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이런 요식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음식 비슷한 식품 비슷한 일을 시작을 해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참 미인이셨는데 초등학교를 못 가보시고 또 두 분 다 업문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방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토목상을 차려서 시골에서 저런 이제 토목상 주인이 되셨는데, 그 못 배운 어머니가 청주의 딸을, 우리 누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따님을 청주에 레슨이라는 말을 내가 그때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누님 두 사람을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용돈을 줘가지고 누님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누님들이 청주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도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려본 적이 없고 또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못 배운 어머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누님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켰을까? 두 누님이 다 선생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우리 집안이 어려웠을 때 누님들이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과외비를 받아서 제 학비를 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통찰, 어머니의 인사이트가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가 너무 비난하고, 대학 시절에 아이들이 무이천 진료를 갔는데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우리 중국집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치과대학 복학생이었던 저는 참 쥐구멍을 찾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못 배운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교양이 없는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늘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못 배운 집안에, 돈 없는 유산에 이렇게 태어났는가를 늘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쓴 시의 반 이상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난과 아버지가 나한테 준 사랑과 어머니가 나한테 준 헌신과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만큼이라도 언변을 구사하고 남들보다
그렇게 지금은 다 자연이 훼손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좀 잘생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외모도 다 부모님들이 주신 것이지 제가 노력해서 선택하고 극복한 것은 별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 인생의 파란은 부모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못 배우고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가난과 결핍이 다 나의 자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명예와 그런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헌신과 사랑으로 지켜봐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끝났나 보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해서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정말 국민들한테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지금 생때 같은 아이들을 지금 잡는 지금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어떻게든지 대학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쫓기는 심정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신 어머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에 정책을 만든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더 어려운 시절에 이 국군을 개척하고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또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하고 국회지식경제위원장을 하고 하면서 세계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왜 직업을 갖지 못할까? 왜 창업에 도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세계로 나가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약 7천만이라고 하지만 한 8천만에서 9천만이 되는 우리 동포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다이아스포라, 유대인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남아메리카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국군을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그들을 맞아줄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득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하고 무역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무한정한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는다거나 망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남북한이 또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앞으로 우리의 기회에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한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도전정신, 부모님들이 가졌던 도전정신,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창조적 상상력의 그 원천, 이것을 키워주고 북돋아 줄 때 아이들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글로 보내서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 겸손한 아이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명문대학을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방대학에서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중국으로, 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최소한도 말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정말 만나고 싶고, 또 우리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아이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그 길을 열어주고, 또 진로에 관해서도 상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머님들께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조언 또 대화 또 아이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저도 한 분 한 분 또 찾아뵙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불편하게 또 여러 가지 번거롭게 이런 프립트 클래스라는 것을 오늘 시험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렇게 원활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두 방에 또 그득 모이신 우리 안산에서 오신 우리 유아 원장도 보이고 또 여기 다른 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저쪽 방에서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선물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쓴 그 책 가운데 자전적 에세이 같은 책을 갖고 왔는데 질문하는 분들에게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질문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누가 질문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있는데 카카오톡에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만은 옛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 카카오방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제 아내까지 포함한 5 가족이 실시간으로 엄청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카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조그만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상호를 뭐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카카오톡 방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놓으면 그 5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 가족들이 다양한 생각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디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제가 중국에 여행을 하든 우리 가족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실시간으로 광속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가족을 갖게 된 것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 아이들이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런 귀절이 있고 이런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을 카카오방에 올리게 됩니다. 그걸 올리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저처럼 그 책을 읽지 않아도 그 책의 내용을 숙지하게 됩니다. 제가 젊은이들의 감각, 언어, 또 문화 이런 것을 빨아올리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성원들,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또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창조적인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 그렇게 해서 안목을 길러주는 것, 눈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돈을 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안목을 길러줘서 그 아이들이 좋은 안목을 갖게 되면 그것이 구성원, 우리 가족들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안목을 갖게 되면 그 안목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와는 다른 영역에서, 나와는 다른 기술에서,
나와는 다른 능력에서 다른 힘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힘을 키우고 그것을 누승적으로 5명이면 2의 5승 정도의 상상력의 공간을 만들고 2의 5승배가 넘는 큰 창조적인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경쟁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는 것과 함께 남편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바로 우리 가족의 운명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좋은 것들은 우리 어머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어머님들이 좋은 경험과 노력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결집돼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느끼는 일인데 저는 이제 병원을 뭐 여러 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같이 동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 가운데 동업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책이 나온 걸 봐서 동업이 얼마나 어렵고 동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깨지기가 쉽고 얼마나 정말 그것이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중국에 있는 기업가들, 특히 조선적 기업가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동업을 쉽게 하고 동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경쟁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말했습니다. 동업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집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업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업을 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계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은 동업이 가능하고 우리는 동업이 더 어려운 것일까? 이것은 우리 교육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끼리도 너무나 협동을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 원수같이 됩니다. 또 부모들끼리도 그런 사촌들끼리 그렇게 협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협력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동업의 그 사례에서도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성이 바로 돼서 겸손하고 누구를 헐뜯지 않고 존중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을 배려하고 그런 인성을 갖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뽑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주변의 친구들을 더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마케팅도 잘할 수 있고 또 창업도 잘할 수 있고 또 국운 개척도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도 또 좋은 대학의 스펙보다도 좋은 가문의 그런 유산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구나. 내가 부족한 것도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인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인문학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일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 아이폰을 소개할 때 애플 컴퓨터는 IT와 인문학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6개월밖에 다니지 않은 그런 중퇴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여행하고 명상에 빠지고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수련이라고 할까 그런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본인이 가졌던 그런 인문학적인 바탕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인문학적인 바탕이 오늘날
아이폰을 만드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삼성이 4분기에 5조 원의 이익을 올려서 어닝 쇼크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이스라는 곳에서 지금 라스베가스의 전 세계의 가전제품이 모여서 최고의 전시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1등이 삼성이고 2등이 LG인데 그분들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사장이 신문을 자세히 보면 삼성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공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울어진 지팡이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필요하지만 인문학의 경험, 역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수많은 지식, 예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상력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한 그런 노력에도 어머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잘못해가지고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